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동반자 패밀리펀드입니다. 오늘은 최근 자산시장에 팽배해진 인플레이션 걱정과 이에 대비한 주식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을 분석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패밀리펀드는 이미 1월에 경고했다. 사실 저는 올해 1월부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시장의 하락을 걱정했습니다. 관련 영상도 제작해서 업로드를 했지만 아쉽게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이유에 대한 영상이니 위 카드를 통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 영상에서 전 세계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약 1경 5225조 원이 되고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개인에게 직접 갔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자 국채가 급증해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음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경제 정상화로 인한 수요 증가 및 코로나19로 생산력이 저하되어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습니다. 이번 달에 미국에서는 월가 예상보다 훨씬 큰 214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 걱정했던 것처럼 WTI가 30%나 폭등했고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은 결국 전 세계 주식시장의 급락을 불렀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2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지금 자산시장이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지만 인플레라는 새로운 환경에 자산시장이 적응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산시장이 진정될 때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덮치더라도 가장 늦게 오고 안정적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페드는 신흥국의 중앙은행보다 인플레이션 대처 능력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미 시장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수익률 곡선 제어 등 페드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꺼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 달러 강세 기조를 예상할 수 있다면 달러 환율에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오면 달러 강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월 대비 달러 환율이 5에서 6% 올랐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께 완만한 인플레이션, 즉 리플레이션 상황에서 좋은 주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은 금융주를 소개합니다. 완만한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 예대 마진을 남기는 금융주가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로 전 세계 투자 기관들이 미국 금융주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금융주는 배당 및 주주 환원율이 높고 한국은행주에 비해 주가 상승도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주의 퍼가 6부근인데 비해 미국 은행주의 퍼는 11에서 12 정도를 보입니다.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대표주자 금융주. 먼저 금융주의 대표주자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소개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음의 4가지 사업 부문을 서비스합니다. 금융, 자산투자관리, 시장 부문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글로벌 금융 부문, 즉 대출 관련 상품 부문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가총액은 367조 1173억 원 수준이고 퍼는 12.2입니다. 성장주에 비해 퍼가 낮지만 퍼가 6인 한국은행주에 비해 2배가량 된다는 점을 보면 한국처럼 은행주가 완전 소외되어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1.98%로 KB금융의 3.51%에 비해 낮지만 지난 5년간 연간 배당 수익 성장률이 40%를 넘었다는 점을 보면 금리 상승기에 배당률이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투자기관들이 뽑은 금융 1위 애널리스트인 웰스파고의 마이크 메이오는 곧 대형은행주들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며 그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술, 디지털 뱅킹, 핀테크 분야의 선두주자로 4,000개가 넘는 특허권에 비해 저평가되었다는 분석입니다. 2008년 이후의 주가 차트를 보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을 해왔지만 아직도 최고점을 탈환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서히 올랐지만 금리 상승기에 최고점을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은행주는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비슷한 사업 부문을 서비스하는데 눈여겨볼 점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2016년 기준 97개 국가 및 관할 구역을 유지하고 160개 이상의 국가 및 관할 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시티그룹이 진출해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시가총액은
175조 910억 원이고 퍼가 11.04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시가총액이 낮지만 주당 순이익과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시티그룹은 최근 비트코인이 무역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이후 지금까지 많은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최근 두 번의 송금 오류 이슈가 있었습니다. 레블론 채권자의 실수로 5억 달러 송금을 했고 이에 3,666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작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송금 오류 시스템 결함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광범위한 개혁을 지시받고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시티그룹에 투자할 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시티그룹의 10년 주가 차트입니다.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최고점을 탈환하지 못했어도 점진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시티그룹은 그마저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시티그룹이 글로벌리한 금리 상승기에 어느 정도의 수혜를 거둘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기대합니다. 이미 전 세계 리플레이션 트레이더들의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플레 우려로 나스닥이 하락해도 은행주들이 상승하거나 주가 방어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본주의를 중요시하는 미국은 정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비록 민주당의 전성기인 블루웨이브 상황이지만 금융주들의 예대 마진 이익 상승에 정부가 개입할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배당 수익률을 크게 간섭받고 있는 신흥국의 은행주들과 대비됩니다. 국채금리 상승 기대, 앞으로의 전망 분석. 현재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한국은 벌써 금리가 2.09%입니다. 과거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시장은 상대적이라 2020년 국채금리와 비교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국채금리를 받기에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걱정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3월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년 대비 2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1.7%로 발표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자동차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반도체 칩 공급의 부족, 물류 비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홍콩 소재 ING 그룹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리스 팡은 원유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물류 및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람 중국 경제학자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로 설정하는 등 재정 부양책을 걷어들이기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 유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진적인 출구 전략으로 원자재 수요 증가가 시장의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비해 동일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상반된 지표이기에 어느 한 방향으로 섣불리 크게 베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정책 목표는 완전 고용,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6.2%인데 연준의 목표는 3.5%이고 일정 기간 평균 2% 물가 상승률을 원합니다.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 조기 자산 매입 축소가 가능하고 이는 대출 금리와 연동되어 경제가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5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곧 물가가 뛰기 시작해 5월에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NBC는 5월 소비자 물가가 2월 대비 2배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신으로 경제가 재개되면 에너지, 임금, 항공료, 숙식비 등이 동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국제유가는 30% 이상 상승했고 구리, 목재 등도 15%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무디스도 물가 상승률이 다시 낮아지더라도 향후 몇 달간 치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채권왕 제프리 컨들락도 수개월 후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4%라면 한국 등 신흥국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요?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3월 11일 발간한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이지만
예상 외의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09%에 육박한 것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 등의 여러 요인들이 종합되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비트로 경고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엇갈리는 분석을 했습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 등은 필립스 곡선 이론을 내세우며 실업률이 높은 만큼 물가 오름세가 꺾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김영익 성의대 경제대학원 교수님 등은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살포했고 그동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누른 중국도 임금을 상승하는 등의 상황이기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3%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지는 어떤 사람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인플레와 디플레이 압력들이 팽팽하게 겨루다가 어느 한쪽이 승리하면 완전한 추세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대비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 금융 전문가분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 미국과 한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리플레이션 상황이 신흥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충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완만한 상승을 해도 달러 기준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저에게 한 줄을 그러라고 한다면 기후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텍사스 한파 등의 이상기후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곧 발표될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제가 앞서 원자재 등의 가격이 완만한 상승을 해도 달러 기준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월 대비 3월 WTI는 달러 기준 30% 상승했지만 환율은 5에서 6% 상승했습니다. 결국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의 환율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달러 자산 등 글로벌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 신흥국 시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을 말씀드리고 수혜주인 미국 금융 기업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을 추천드렸습니다. 또한 달러 자산 등의 글로벌 자산 보유를 추천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도 포함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각국 국채 금리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두 번째 분야인 정유주를 분석하려 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